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후티 반군의 지정학적 급소 공격을 지원하면서도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급소인 수에즈 운하의 자유항행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이 손을 떼면 한국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무역국가 한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급소와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급소 지정학. 사람 몸에는 급소가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이 급소를 가격해 상대방을 KO시키거나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둑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수를 두면 상대방 대마를 잡고 바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급소는 영어로 초크 포인트입니다. 즉 누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정학에도 신체의 급소와 같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누르면 혼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들이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바이엘만 대부 해협과 수에즈 운하가 대표적인 급소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나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도 지정학적 급소들입니다. 수에즈 운하와 맥도날드 감자튀김. 2021년 수에즈 운하가 에버 기분호의 좌초로 인해 3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막혔습니다. 400m에 달하는 배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고 사고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하루에 106대의 선박이 통과합니다. 1년이면 22,000대가량이 통과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힌 일주일 동안 700척 이상이 통과를 못한 것이죠. 기다리던 배들은 희망봉에 아프리카 항로로 우회했습니다. 우회로는 10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해운 운임이 올랐습니다. 2021년 8월 놀랄 일이 생깁니다. 맥도날드에 감자튀김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힌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수에즈 운하 사태는 물류 비용을 높였습니다. 운항 시간이 길어지고 보험료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배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컨테이너 선박들은 가격이 비싼 제품들만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감자가 말라버린 것이죠. 중국 상하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운송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있습니다. 1036이었던 2020년 7월 지수가 딱 1년 후 2021년 7월 4054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4배 뛴 것입니다.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따라 나오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해운 대란에 따른 물류 대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후티 반군과 홍해 사태. 최근 홍해로 들어가는 바이엘만 대부 해협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해운 대란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바이엘만 대부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급소입니다. 이 해협을 지나 홍해를 이용해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에즈 운하가 나옵니다. 즉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는 선박들은 바이엘만 대부 해협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수에즈 운하와 바이엘만 대부 해협을 이용하는 물동량은 엄청납니다. 전세계 컨테이너의 30%와 물동량의 12%가 이곳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은 바이엘만 대부 해협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상선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1월 10일까지 26척의 선박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선박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해운사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국적 군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전세계 해운업계의 10개 기업 중 9개의 회사가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노선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일주일 막힌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운사들은 9,000km를 우회해야 하는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척이나 되는 배들이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와 볼보 자동차가 독일과 벨기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랴부랴 미국이 다국적 군을 구성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격했고 이란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이슬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어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정학의 급소가 막힌 상황에서 시장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영국까지 가는 컨테이너 운임이 컨테이너 개당 2,400불에서 1만 불까지 올랐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임도 개당 2,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못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설상가상,
2024년 1월 12일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급소를 한 번 더 찬 셈이죠. 패권국가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에 극단적 공포를 느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공급해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유가마저 급등하게 되면 2024년 세계는 고물가로 혼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아랍 국가들이 오일 가격을 4배 이상 올려 서방 국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1차 오일 쇼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이 개입이 문제일까요? 불개입이 문제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영국과 함께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해협의 자유항행을 보호하려 합니다. 미국은 공격 이전에 여러 차례 국무장관을 보내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골치를 앓고 있죠. 작년 10월 7일에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해군력을 키우는 중국의 도전을 상대하느라 바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진 윈윈 전략은 냉전 시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두 전장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과 아시아 두 지역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게 예멘에서 세 번째 전장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예멘에서 미국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역할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패권국가 미국이 깡패 같은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패권국가는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조집 나이 교수는 미국이 지나친 개입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에서 19명의 미군이 사망하자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직 소말리아는 중앙정부 없이 30년이 넘게 내전 중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이 천사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해 대외정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패권국가로서 자유항행과 슬록의 보호와 같은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슬록은 해양교통로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승전국을 모아 2차 대전 이후 경제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일명 브레튼우즈 체제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입니다. 미국은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자유무역의 대부분은 해양교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역의 98%는 바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자유항행이 방해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브레튼우즈에서 미국은 참가국들에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미 해군이 바다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무역과 미 해군에 의한 항행 자유 보호가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출 경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은 한국은 이런 미국식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1991년 탈냉전 후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자유무역 체제와 해상 운송로 보호의 수혜자들입니다. 러시아 해군이나 중국 해군이 다른 국가들의 해상 운송로를 지켜주기 위해 항공모함이나 전함들을 보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이 미국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수출입은 2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용 분담 없이 자유무역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소련 해군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향하는 대양해군이 완성되면 중국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부티에 첫 번째 군사기지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긴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국 해양 정책으로 볼 때 지부티 중국군이 다른 국가들의 선박을 보호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짜증이 나는 일이죠. 예멘 내전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이 부담입니다. 자칫 교전이 서방과 이슬람의 대결로 비치면 미국이 만들려는 새로운 중동 질서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26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26억짜리 방어 미사일을 쏘는 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만약 그래서 미국이 나 모르겠다고 해양교통로 보호에서 손을 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하늘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국제무역망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지정학적 급소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이야기.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단순화하면 100명 중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항공을 통한 운송은 0.3%에 불과합니다. 해운이 99.7%를 차지합니다. 당장의 홍해는 한국 무역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 없이는 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운이 생존의 절체절명인 한국은 우리 상선들을 먼 바다에서 지킬 수 있는 해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근 바다를 지키는 연안해군이지 대양해군이 아닙니다. 몇 년 뒤 한국도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처럼 11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어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지원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교통로가 점점 불안해지면 미국은 지금 청해부대가 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 의존한 한국에게는 지정학의 급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급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정학적 급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한국의 입장이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